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다음 편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무엇인지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집계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누군가에게 대여해 준다든가 빌려준다든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가요. 대여준 다음에 당연히 대여 및 회수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투자할 때 유가증권을 산다든가 어떤 투자 재산을 산다든가 유형 자산을 산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종 증권 및 자산의 취득 내지 처분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금의 단기의 대여라든가 회수,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 하면, 우리가 기업 활동을 수행하다 보면요, 영업 결과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큰 여유 자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시적으로 큰 여유 자금을 그대로 그냥 그 은행 금고에 넣어놓는다든가 회사 금고에 넣어놨을 때는 아무 이득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요, 그렇게 큰 돈이 잠깐이라도 들어왔었을 때 이 잠깐 들어온 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뭔가 단기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단기에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요, 기업의 당연히 주된 영업활동과는 약간 관계가 없죠. 영업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큰 돈이 들어왔던 그 주된 활동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그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온 그 내용을 어떻게 융통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이 단기에 큰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투자 활동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이 들어온 적지 않은 돈을 장기에 어디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자금의 흐름을 들어오거나 유출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한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단기에, 특히 여기가 중요하죠. 단기에 무엇인가 다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든가 단기에 뭔가 금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은 이렇게 투자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의 것들을 취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타 회사에 어떤 지분을 매입해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거 역시도 엄밀하게 투자죠. 그리고 이러한 투자도 역시 현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활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뺀 것이긴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그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타 회사에 지분을 매입한다든지 특정 어떤 무형자산과 관련된 어떤 이용권안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딱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뭔가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특허권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에 해당돼서는 바로 투자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중에서 뭐가 들어갔었냐면 법인세 비용이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들어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활동으로 인한 부분에서도 법인세 납부한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쓸까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부분도 여기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법인세를 납부한 주된 목적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긴 것이면 그 비용은 여기에 집계하는 것이고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뭔가 양도 차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토지를 살려고 뭔가 사놨는데 다시 그 토지를 팔았더니만 그 사이에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그 회사는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는 법인세 이유는 투자 활동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영업활동과 구분되죠. 따라서 그렇게 생긴 법인세 비용도 이렇게 투자 활동으로 구분해서 집계한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가 발생한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총 이익이 얼마인데 거기서 얼마 세금으로 냈다 이렇게 납부한 다음에 그럼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는요. 신주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배당금 지급 활동과 같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기존에 있는 돈 자체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와 관련된 게 아니라 회사의 주주의 돈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에 해당되는 내용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재무 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해당돼요. 이 차입금이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온 겁니다. 즉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왔었을 때는 이런 건 일종의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재무활동에 들어가고 이 재무활동 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비용들, 이자 비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 등이 바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차입금이라는 게 단기 차입금도 있을 거고 장기 차입금도 있을 거예요. 이 장기 단기 그 이유 여부 상관없이 물론 구분해서 집계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모두 현금 흐름표에 집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식의 발행과 소강 및 배당금의 지급 활동 이렇게 돼 있죠. 어디 있냐면요. 자, 예전에 우리가 그 다른 재무 비율 분석했었을 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기업 활동을요. 자금 흐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요. 기업이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 서비스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요. 그럴 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으로 돈을 빌려오는 게 있다. 이거는 부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 자본으로 부른다. 부채는 이자를 줘야 되고 자기 자본에는 배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이 자금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영업활동을 수행한 다음에
영업활동을 수행한 다음에 그것으로 생기는 수익 내지 이익을 바탕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여기가 바로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주요 소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요 자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활동이라는 것은 영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뭔가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융통하느냐, 그런 투자활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활동도요, 영업 외 활동이기 때문에 둘 다 기업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기업이 저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해 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즉 이거는 기업 자체적으로 원래 본연의 업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기업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차입금 부분이 있었죠. 차입금 부분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바로 타인 자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소각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다, 이건 뭐다? 자기 자본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기 자본을 소각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증자,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게 바로 재무활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현금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집계하는 방식을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 좀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느 계정 과목에 들어가야 되지라는 것들이 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요즘은 IFRS 형태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FRS, 특히 우리나라의 IFRS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여기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마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서에 그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문제집에서도 일부 내용을 그것을 수록을 해드렸는데, 우리 IFRS에서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생각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재무 분석에 해당되는 건지, 재무 활동에 해당되는 건지, 투자 활동에 해당되는 건지, 현금 흐름 활동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들을 구분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신용 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제 회계 기준과 우리의 KIFRS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금융거래에 대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 부분에서는 없었던 금융거래 행태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금융거래 행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처리할 근거 조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이런 금융상품 유사한 비슷한 건 있지만 딱 CD라고 명명된 것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요것도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물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KIFRS에서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따로 집계해놔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의 자금을 납입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회계 처리도 당연히 외국과 상이하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을 매매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KIFRS에서는 이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에 융통자금이 뭔가 영업활동으로 큰 자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각종 증권 및 자산 취득에 대한 그 내용들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KIFRS에서는 아주 단기 매매 목적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현금 유입과 유출의 경우에 이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에서는요,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KIFRS, 사실 우리나라 그 회계 기준에선 파생상품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파생상품의 일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옛날에 한동안 1위 했다가 지금은 2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일 매매량으로는 전 세계에서 1, 2등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거래가 활발한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KIFRS에서는요, 파생상품에 따른 현금 흐름을 뭘로 구분하냐면 이것을 투자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도 역시 동일하게 투자 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단기 그냥 주식의 매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또 물론 일정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좀 하셔야겠죠. 어떤 성격에 더 가까운지.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영업활동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융거래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자와 배당금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또는 이자 비용 등을 일반적으로 또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분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써드렸어요. 이자하고 및 배당금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KIFRS에서는요, 이자 지급,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을 단기 순손익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아서 영업활동으로 똑같이 보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이 중에서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나 또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투자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자 배당금에 대한 것을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자 및 배당금을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이자 수령 그의 실질적인 활동 내역, 배당금 수익의 아니면 지출의 실질적인 활동 내역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바탕으로 그때 이것을 상이한 방식으로 집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KIFRS의 하나의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와 지급을 KIFRS에서는 별도로 공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좀 들어가 있고 여기 좀 들어가 있고 여기 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어느 것 때문에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공지하라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발생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특이하게 뭔가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그 과정에서 이득이 생겨서 법인세를 냈다. 그러면 이것은 투자활동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법인세 비용이라고 써드렸죠. 내가 잠시 토지를 샀다든가 건물을 샀는데 그걸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겨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세금을 내게 됐다. 이것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법인세 부분이니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인세 비용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과 관련된 것처럼 여기저기 법인세 지출에 대한 내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럼 법인세 역시도 뭐다? 별도로 공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취합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파생상품 거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투자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공지할 필요가 없는데 이자 배당금과 법인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환율 변동 부분입니다. 요즘은 대외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의 변동에서 현금의 실질적인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IFRS에서는요, 현금성 자산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부분의 현금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통괄적으로 전부 다 합쳐서 현금이 얼마 유입됐습니다. 유출됐습니다. 그러니 환율까지 적용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외화로 인한 환율 변동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이제 세부적인 현금 흐름표의 각각의 항목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짓게 되는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재무제표의 가장 큰 틀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하는 다른 그 회계장부들은 역시 재무제표상에 있는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무상태표라는 것은요,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는 직접법, 간접법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죠.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는 그 차변에는요, 그래서 자산으로 어떻게 이 회사의 자산이 구성되는지 써 있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얼마 빌려가지고 또는 내 돈 얼마를 빌려서 투자해서 회사의 자산을 얼마만큼 구성했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 자산과 부채, 자본이라는 내용들 중에는요, 현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걸 어떻게 구분되냐? 자, 다른 사람 돈이든 내 돈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를 봤을 때 우리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요, 바로 비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즉,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통해서 회사의 상황, 자금 상황을, 자산 상황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서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줘야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해주냐 하면요, 부채하고 자본 요 상태에다가 다시 빼주는 거예요. 뭐를? 비현금 자산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과 관련된 자산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금 흐름표라는 건요,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내용을 집계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현금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비현금 교환 거래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현금의 증감엔 영향이 없고 현금의 형태가 바뀌거나 현금성 자산의 형태가 바뀐 것은 현금 흐름표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은 현금 흐름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현금의 증감, 부채의 증감, 자본의 증감, 비현금 자산의 증감 등으로 인해서 증가 감소하는 부분만을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집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현금 흐름표와 재무상태표 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감소했거나 매출 채권을 회수했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자, 원래 매출 채권 뭡니까? 비현금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감소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뀐 것이다? 현금과 자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증감 상태가 바뀌는 것들만 현금 흐름표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서 어떤 식으로 커다랗게 집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좀 현금 흐름표 전반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금 흐름표에서 하나하나에 분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회계사가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보아서 그걸 바탕으로 신용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현금 흐름을 하는 그 분계 과정은 당연히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 나온 건 또 아니에요. 그 이유가 가장 기초적인 분계 상황 정도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현금 흐름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곧잘 출제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저희 그러면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현금 흐름 부분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일상적 거래와 회계적 거래를 구분하는 것들을 거기 적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배우기 전에 회계 거래라는 것은 일상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현금 흐름표의 개념이라고 해서 현금 흐름표가 경제적으로 가지는 의미,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이라든가 목적이 어떤 부분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답은 잘못 설명한 것을 5번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순환 과정을 바탕으로 파악하지만 현금 흐름은 순환 과정이 아닌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다른 재무제표 중에서도 다 순환 과정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현금 흐름만 순환 과정이 아닌 현금의 관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금 흐름도 그 어느 재무제표 못지않게 순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기간부터 특정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라고 해서 연도가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 기간 동안 일어난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특정 일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시만 명시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는 순환의 과정이라든가 흐름을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정적인 시점, 지금 상태가 어떤데 결과가 어떤데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5번이 좀 얼토당토안한 애매모호한 이상한 표현이 써 있는 거였었네요. 그 다음 옆에 문제 보시면 현금 흐름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1번이 정답이라고 해드렸는데 현재 현금 흐름의 예측과 평가에 대한 정보. 우리가 재무제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이 회사의 상태를 아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용평가 왜 합니까? 신용분석 왜 해요? 아, 이 기업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미래에 돈을 빌려줘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궁극적인 거는 그 회사의 미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현금 흐름표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중 부도 위험이 예측되는 기업을 분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그랬습니다. 현금이에요. 현금. 우리가 부도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는 결정하는 게 바로 내일 들어올 어음을 그 회사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들어올 어음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부도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지. 먼 미래에 이 회사는 먼 미래는 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벌 거야. 이런 건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부도를 결정하는데 하등 관계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각각의 현금 흐름표 작성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거기 2번 보시면
이익잉여금의 변화는 현금 흐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죠. 회사가 뭔가 경영활동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벌어왔다. 그러면 이건 현금이 순수하게 유입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자금 보유의 증감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 흐름표의 주된 분석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이게 뭐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했다든가 무상감자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변동된 것은 이거는 비현금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의 집계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차이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앞부분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몇 개 또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현금 흐름의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